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을 뒤집고 SK 주식회사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사령탑에 오른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반도체가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초격차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엄청난 양의 전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선제적인 투자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주 연속 오르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회복되면서 직전 최고가의 95% 수준을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SK 주식을 포함한 최 회장의 전체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의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규모 중 역대 최대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주식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은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으며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사상 최대 규모 재산 분할 판결에 법조계는 물론 재계도 충격이란 반응입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2심 판결 직후 SK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율이 희석될 경우 장기적으로 SK 경영권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각 측에서 SK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외에도 비상장 주식인 SK 실트론 지분 29.4%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삼성의 새로운 반도체 사령탑에 오른 전영현 부회장이 지금 삼성반도체가 직면한 위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전영현 부회장의 취임사는 흔들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지난해 반도체 부문은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부동의 1위 메모리 사업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파운드리 사업도 선도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시스템 LSI도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과거와 비교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삼성반도체 모든 분야가 위기라고 진단한 겁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 자신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지킨 삼성전자에겐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며 위기 극복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삼성은 어느 회사보다 튼튼한 기술적 자산을 갖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자고 위기 극복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미래사업기획단 단장에서 반도체 수장으로 전격 복귀한 전영현 부회장이 메시지를 낸 것은 취임 이후 9일 만입니다. 반도체 임직원들이 주축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선언까지 나오면서 내부 분위기 결속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해 약 20조 원대 영업이익까지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전 메모리 불황 직전의 실적을 회복한다는 예상이지만 어디까지나 HBM 등 인공지능 메모리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1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노조 파업 선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전 부회장은 1등 DNA를 회복하고 초격차 전략을 다시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 선진국들에서는 때 아닌 전력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이 전기 구하기 전쟁이 그동안 전기를 펑펑 쓰던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공지능 때문인데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이 보고서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필요한 전력이 좀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규모가 앞으로 이제 5년간 지금 국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732개인데요. 네. 이거를 다 감당하려면 원전이 앞으로 이제 53기가 더 필요하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곧 발표할 11차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그 데이터 센터 착공 수요를 이제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국가들도 좀 이런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미국 일부주와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이제 아예 한시적으로 좀 데이터 센터 신설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이제 선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보면 그 설령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하더라도 이 보낼 수 있는 송배전 설비가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에서 향후 이제 5년간 그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만큼 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1.34배에 이르는 그 추가적인 설비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그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관련된 수요는 아예 뭐 제외된,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필요한 곳까지 전기를 보내는 게 이제 한국전력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런 투자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한전의 지금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보면은 누적 부채가 이제 203조, 적자가 43조입니다. 네. 이제 지난해 한전이 발표한 그 송변전 설비 계획상 투자 금액이 56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해 말 울산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4조 원의 그 설비 투자 금액이 이제 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지난해 그 부담했던 이자가 4조 5천억 원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전력 품질 투자에 쓰여야 할 만큼의 돈이 지금 현재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면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그 전력망 투자와 정전 예방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가 더 막막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한전의 그 재무 상태가 망가지는 동안에 국내 정전 건수를 보면은 지난해 지금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경영난을 겪은 3년 동안에만 정전이 60%가 늘었습니다. 전력 품질의 저하는 이제 곧 이제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품질 좋고 싼 전력 인프라였던 만큼 현재 위기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해법은 결국 이제 원인에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사태, 이 정부와 정치권이 눈치를 보느라 전기요금 제때 안 올리고 또 성급하게 탈원전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 해법은 원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발전 비용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거나입니다. 김동철 사장이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자구책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이제 요금 인상을 호소를 했었죠. 그래서 요금 1원을 올렸을 경우에 5,500억 원의 그 적자가 해소가 된다는 이제 설명을 덧붙였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5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다시 이제 소비자 물가로 반영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발전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곧 발표됩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원전을 더 늘릴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엄청난 양의 국채를 시장이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멀어지면서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 2년물에 이어 5년물과 7년물 경매를 진행했지만 모두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물과 5년물 응찰률은 각각 2.41배, 2.3배로 지난 6번의 경매에서 기록한 평균 응찰률에 못 미쳤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6%까지 치솟았고 7년물은 4.65%,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은 5% 가까이 급등하며 모두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이 국채 수요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In the Treasury market, there was a very weak auction today and interest rates are up. So a lot of interest rate sensitive stocks have been weak today. 여기에 연준의 5월 베이지북에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체적인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문구가 실린 점도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전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꺾여야 한다며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내놔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점도 국채 시장과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채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부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1분기 전 세계 부채가 31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중 3분의 2가 미국과 일본의 부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에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 상승해 지난달 기록보다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돼 시장이 안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개인만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발행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국채를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1억 원까지 개인만이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인 개인 투자용 국채. 다음 달 20일 첫 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금리를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개인 국채 가상금리는 10년 만기 0.15%, 20년 만기는 0.30%. 만기까지 보유하면 직전달 국고채 낙찰금리인 표면금리와 가상금리의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입액 2억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가령 다음 달 10년물 개인 국채를 사 만기까지 팔지 않는다면 세후 수익률은 37%가 됩니다. 20년물은 91%까지 올라갑니다. 10살 자녀를 둔 부모가 10년 만기 개인 국채 5천만 원어치를 매입하면 자녀가 20살이 됐을 때 약 7,2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령층의 경우 노후 대비용 연금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20년간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할 경우 2044년부터 20년간 매월 약 208만 원을 연금처럼 받는 식입니다. 수익률만 봤을 때 개인 국채는 예적금보다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국고채 금리 하락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향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그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잖아요. 만기까지 보유할 사람만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간에 팔 경우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4.4% 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도 판매하면은 이 금리를 다 못 받게 되니까요. 개인별 자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입은 해야 되는. 전문가들은 개인용 국채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기보단 은행 장기 예적금 상품으로 보고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급난, 입주난, 전세난일 겁니다. 아파트 신규 공급과 입주, 전세 물량이 모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착공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주택 착공 실적은 연평균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서울만 살펴봐도 연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통상 착공부터 입주까지 2에서 3년 정도 가량 걸린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내년과 내후년, 오는 2027년에 수도권 새 아파트 공급은 급격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향후 3년 동안 예정된 수도권 입주 물량은 23만 4,700가구로 이전 3년치인 44만 6,600가구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럼 착공 실적이 왜 부진한 걸까요? 땅을 개발해 아파트를 지어도 이익이 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급등 여파로 나갈 돈이 많은데 미분양까지 쌓이다 보니까 차라리 집을 짓지 않는 것을 택한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현상이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주거 비용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전세난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땜질식 처방에만 그치고 있어서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값은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매매 가격 또한 지난주 상승 전환한 이후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급 지표가 부진하면서 기존 주택들의 가치가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 서울의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올해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기준선을 돌파했는데 집값 상승을 점치는 시각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 집값은 과거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남 용산 99%, 종로 서초 98%, 송파가 93%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다만 노도강, 관악구 등은 80%를 기록해 회복 속도가 더뎠는데요. 최근 살아나고 있는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 고가 지역의 오름세를 나머지 지역도 머지않아 따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플러스였습니다. 롯데가 수원에 복합 쇼핑몰 타임빌라스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름에서 롯데를 떼고 새로운 브랜드로 신세계의 스타필드와 본격적인 승부를 벌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쇼핑몰 중간에 위치한 대형 키네틱 아트가 눈길을 사로잡고 유통사 최초로 입점한 무신사 스탠다드와 상권 최대 규모 나이키 매장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로컬 맛집과 카페가 즐비한 1,500평 규모의 시금 공간은 오픈 2주 만에 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푸드코트들 다른 데 가면 정신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공간도 넓고 먹기 여유로운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가족들하고 같이 왔어요. 온 김에 쇼핑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롯데가 백화점의 프리미엄 요소와 쇼핑몰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결합해 새롭게 선보인 복합 쇼핑몰 모델 타임빌라스입니다. 롯데는 롯데몰 수원점을 타임빌라스 1호점으로 낙점하고 개장 10년 만에 최대 규모 리뉴얼을 단행했습니다. 신규 출점 수준과 맞먹는 350여 개 매장을 개편했는데 스포츠 키즈 상품군은 상권 최대 규모로 구성해 이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백화점과 쇼핑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고객들이 백화점 쇼핑몰을 구분짓지 않고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점포 이름에서도 롯데를 떼고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인 건 그만큼 위기감이 컸다는 방증입니다. 실제 롯데쇼핑의 매출은 지난 5년간 역성장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필드 같은 경쟁사들이 젊은 층 수요를 흡수하며 집객에 성공한 반면 롯데몰은 잠실과 같은 대형 점포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경쟁사 대비 부진했던 복합 쇼핑몰 사업을 타임빌라스로 재단장해 본격 확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그동안 백화점 구조와는 다르게 어떻게 제공할까 하는 면에서 1차적으로 여기를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롯데가 처음으로 쇼핑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점과 신규 자산을 새로운 그런 사이트를 거기는 주로 쇼핑몰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롯데는 오는 2026년 신규 출점하는 송도, 대구뿐 아니라 의왕아울렛 등 핵심 점포에도 타임빌라스 브랜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본시장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말 20%를 넘었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현재 1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 금액은 177조 원에서 156조 원으로 20조 원 급감했습니다. 이 기간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연기금은 오늘도 순매도를 기록하며 이달에만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중기 자산 배분 전략에 더해 기금 고갈 무렵 주식 매도에 따른 주식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오는 2057년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 기금 소진이 현실화하면 1,000조 원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자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결국 자본시장 가격 체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증시 부양을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금 고갈 시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국내 자산운용 시장에서 자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 붕괴, 멜팅다운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그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논의되는 13%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최대 적립기금이 2,5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최대 적립기금보다 800조 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비중이 지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3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 금액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국민연금 입장에선 주식 투자에 필요한 새로운 실탄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다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연금개혁 합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주식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연금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